자,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첫 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올해로 강의한 지가 한 12년 정도 되는데 이렇게 모의고사를 해본 적이 없네요. 보통 오셔가지고 오전에 제가 만든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보고 오후에 해설 강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학원에 오셔가지고 마치 시험장처럼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게 참 좀 안타깝고요.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의고사의 목표도 지금까지 여러분들 공부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총 정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모의고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원래 정상적이라면 좀 시험장 같은 분위기에서 한번 그 분위기를 좀 몸에 익히는 그런 과정도 되었으면 했는데, 그건 실제로 좀 불가능하네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집이나 어디 쓰든지 간에 제가 올려드린 문제 파일을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실제 시험처럼 정해진 시간을 두시고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풀어보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풀어보신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런 다음 그걸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합니다. 해설 강의 제가 아마 여러분 보시게 될 텐데, 아마 해설집이 있을 겁니다. 그 해설집이 예시답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문항이 있고 문항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이 조금 있고요. 그 밑에 참고로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영역들이 나와 있고, 다음에 제 견해에서 특히 윤리학적인 아니면은 정치 사회 사상이라든지 우리가 출제될 수 있는 그 주제들과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아직까지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좀 모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실 때 기출 영역에 어떤 주제들과 내용들이 출제되었는지도 확인을 하시고, 그런 다음 아직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좀 확인하셔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이론들, 이론 내용들도 좀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실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모의고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잘 못 풀겠다, 잘 쓰지를 못하겠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한 두어 달 남았는데,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하지만 충분히 정리하고 약점을 보강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 풀어보시고 정말 막막하다,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드시더라도 그렇게 너무 현재의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쭉 노력을 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전체적인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올해는 원래 보통은 시험장이래. 학원에 오셔가 시험 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쓴 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채점을 한 다음에 등수를 매깁니다. 등수를 매겨서 1위 1등부터 꼴찌를 하긴 좀 하지만 마지막 등수까지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은, 제 모의고사를 가지고 이렇게 받아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도 매년 드는 예가 있는데, 제가 첫 번째 해에 여기서 강의할 때 그때 TO가 18명인가 19명이었습니다. 전국이. 정말 암담했던 시기인데, 그때 모의고사에 참여하셨던 분 중에 그 해에 합격을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 해에 합격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모의고사 점수가 최상위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었고, 등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명을 선발하는 그에 의해 합격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후 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그 시험 이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심사숙고해서 잘 정리를 하시는가가 그 이후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지, 현재의 올해는 등수를 내지 못하겠지만 현재의 상태가 이후의 결과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좀 유념하시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낼 때는 여러 가지를 참조해서 냅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기출될 만한 영역들, 물론 이건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 영역을 벗어나서 다른 주제나 다른 영역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배제할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출제 경향을 미뤄봤을 때 충분히 그 출제 범위를 예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주로 문제를 내기 위해 참조하는 자료들은 일단은 원서를 좀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요새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을 보면 제시문의 원서를 두고 아예 그 원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묻는 물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원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보통 우리가 서적을 분류할 때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건 좋지는 않지만, 어떤 학자가 직접 작성한 글, 즉 원서가 있고, 그리고 그 학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이론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작성된 글들이 있습니다. 2차 자료들, 여러분들 예를 들어 에링턴의 서양 윤리학사 같은 경우에는 2차 자료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그 학자를 연구해서 그 학자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만든 책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 2차 자료가 있는데, 이게 가장 좋죠. 그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게 정답입니다. 정답이고요. 2차 수많은 2차 자료들이 있죠. 논문들도 있고, 여러 연구서들도 있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주요한 연구서들, 그리고 그 연구서들의 저자를 좀 중심적으로 봐서, 해당 학자들이나 이론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권위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술한 어떤 2차 자료들, 이런 것들 좀 참조를 했고요. 또 하나가 중요하죠. 교과서의 내용을 좀 참조를 했습니다. 교과서의 내용을 좀 참조를 했고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제가 강의 시간에도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물론 우리가 이제 사회탐구, 윤리와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탐구 영역에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거의 상당 부분이 인문학에 속하는 내용들이죠. 내용들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서 인문학에 무슨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나 주자만 해도 여러 전문학자들이 동일한 주장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것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정답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되는 건 교과서의 언급들이 일정 정도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과서도 좀 참여하면서 문제를 좀 만들었습니다. 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로 좀 참조했다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1번 문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다음은 현대 도덕 심리학자의 주장입니다. 문제 풀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누구든가요? 피아제가 될 겁니다. 자,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과로에 의한 자율성만큼 완전한 자율성이란 있을 수 없다. 선이라는 도덕성은 점차적으로 발달하는 것이며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하나의 이상적 평형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다. 즉, 강제에 근거하고 있던 거짓되고 불완전한 기존의 평형으로부터 과로에 근거한 평형으로 발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삐아제가 도덕성 발달, 도덕 발달을 설명할 때 크게 세 단계로 나누죠. 전도덕기 단계, 그 다음에 뭐죠? 강제적, 타율적 도덕성 단계, 그 다음에 뭐죠? 협동적, 자율적 도덕성 단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율성은 협동을 통해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 발달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강제에 의한 일방적 존중의 특징을 보이던 시기로부터 협동적이고 자율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이쪽으로 이행하는 게 도덕성 발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괄호 안에는 협동이 들어갑니다. 아동 고유의 적극적 연구에 대한 성향과 과로에 대한 열망이, 자, 괄호 안에 협동이 들어가죠. 정상적인 지적 발달을 충분히 보정해 줄 수 있을 때 외부로부터 아동의 정신을 변형시키고자 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도덕적 그리고 합리적 두 측면에서 지배자가 아니라 협조자가 되어야 된다. 자, 도덕 발달을 위한 도덕 교육에서 성인 혹은 교사의 역할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자, 일정한 연령이 되고 인지가 발달하게 되면 협동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고 그 협동을 통해 스스로 도덕성, 협동의 기반을 둔 내적인 자기 구성을 통해 자율적이고 협동적인 도덕성 단계로 나아가게 되면 도덕성을 구성하게 된 것이죠, 스스로.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삐아제의 도덕 발달론과 도덕 교육론의 한 측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협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기출 관련 영역이 있고 제가 그 관련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 두었고요. 2014년 그러니까 현재 시험 요령기 때 삐아제와 관련된 문제는 자율성 개념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삐아제의 도덕 발달 이론이라든지 이론의 주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출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들을 좀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양 현대 윤리 사상가의 주장입니다. 괄호 안에 기억 니언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기억이란 종합인 인간. 자, 여러분들 실조 아마 키르케고르의 문제라는 건 아셨을 겁니다. 자, 키르케고르이 실존 혹은 주체적인 나, 혹은 도대체 좀 크게 이야기하면 인간이란 뭐냐? 인간이란 뭐냐를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그렇죠? 자기와 관계하는 관계로서의 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관계입니다. 양극 사이의 관계죠. 유한과 무한, 시간과 영원, 자유와 필연, 자, 이런 것들, 이런 두 양극 사이의 관계, 그렇죠? 그 종합, 그 관계, 그 양극의 종합, 이게 참된 의미에서의 나입니다. 실존은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에게 있어서 참된 의미의 실존이란 종합입니다.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양극의 종합체가 바로 실존입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참된 실존이 아니라 비본래적인 실존, 물론 키에르케고르의 용어는 아닙니다. 본래적이지 못한 실존, 아직까지 참된 의미의 실존을 회복하지 못한 단계는 이 양극 사이의 종합이 붕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양극의 관계를 양극을 종합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본래적이지 못한 실존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억은 종합인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관계로서의 난데 그 관계가 여전히 종합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하나의 자유와 필연이 있다라면 이게 종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종합되지 못하고 여전히 분열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되는 개념. 자, 기억이라는 균열된 자기관계는 단순히 하나의 잘못된 관계가 아니며 자기 자신과 관계할 뿐만 아니라 타자에 의해 정립된 관계 안에서의 잘못된 관계이며 이런 까닭에 그 자체로 존재하는 그런 관계에서의 잘못된 관계는 또한 그 관계를 정립한 힘에 대한, 이때 그 관계를 정립한 힘이란 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 신과의 관계도 분열되어 있는 겁니다. 이 양극 사이의 관계, 신은 모든 존재들의 창조자 아니겠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인간을 이런 식으로 창조한 겁니다. 참된 신에 의해 창조된 참된 나는 양극의 관계가 종합되어 있는, 양극이 종합되어 있는 나로서 존재하는 게 신에 의해 창조된 가장 본래적인 모습이었는데 이게 분절되거든요. 자, 이게 분절되었다는 거는 그 인간을 창조한 신 있잖아요. 그 관계의 창조자인 신과 나 사이가 분열되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관계는 인간의 힘으로 종합될 수는 없습니다. 이 관계는 이 관계의 정립자인 신 앞에 쓸 때만 저 종합이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에게 있어서 참된 실존,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실존을 회복하는 건 오직 신 앞에서 신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게 키에르케고르의 기본 입장인데요. 자, 어쨌든 간에 자, 기억은 종합인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요렇게 정의되는 키에르케고르의 개념이 절망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절망인데 절망은 뭐라고요? 우리는 보통 절망을 감정과 관련지어서 사고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키에르케고르에게 절망은요,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절망감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절망감 자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절망에 빠져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마치 정세가 없는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그 병으로 인해 어떤 증세를 느끼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왜? 절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느낄 수 있는 절망감은 아니에요. 아니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전히 비본래적 실존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참된 실존 상태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본래적 실존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상태 자체가 절망입니다. 이 상태 자체가 절망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키에르케고르의 실존 회복 과정들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미적 실존이 있고 윤리적 실존이 있고 종교적 실존이 있는데 심미적 실존, 윤리적 실존은 여전히 관계, 양극의 요소를 종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기 때문에 심미적 실존이든 윤리적 실존이든 간에 이 사람들이 절망감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이 인생은 그냥 절망입니다. 왜? 여전히 분열되어 있거든요. 종합의 분열이, 관계의 분열이 그냥 절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설서 보시면 비본래적 실존의 양상이라고 되어 있고 절망이 나올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절망이란 인간이 양극의 요소 중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한 요소가 지양되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왜곡된 관계가 발생할 때 나타나는 현상. 달리 말해서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관계로서의 본래적이고 참된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할 때 혹은 본래적이고 참된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현상. 자, 종합인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 혹은 균열된 자기관계, 이게 절망입니다. 절망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감정, 느낌이 절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절망의 유형을 보시면 그렇다면 절망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요런 생각에서 크게 두 범주로 나눠요. 자, 절망을 알지 못하는 절망이 있습니다. 절망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심미적 실존이 열심히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절망, 그런 삶으로부터 어떤 절망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기쁨도 느낄 수 있고 즐거움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은 절망이에요. 왜? 관계 분열이라고 말씀드렸죠? 분열 상태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자, 절망을 알지 못하는 절망. 자신이 참된 자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절망이고, 주체적인 삶이 아니라 대중의 속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절망이며,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것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절망.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범주가 절망을 아는 절망입니다. 예를 들어 심리적 실존이 끊임없는 쾌락을 추구해 나가는 상황에서 이제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고, 자, 절망을 알아요. 절망을 아는데 이게 다시 두 종류로 나눠져요. 자, 참된 자기 자신을 의식하면서도 절망하여 그걸 원하지 않는 절망. 자, 절망을 매개로 해서 보다 참된 자기 자신을 찾아 나가려 하지 않는 절망이에요. 절망이고, 자,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고자 하는 절망이 있습니다. 자, 요 절망이 본래적 실존을 회복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계기가 된다. 자, 두 번째 제시문 한번 볼까요? 니은이 역설인 그것은 개체가 보편적인 것보다 더 높이 있다라는 점이다 라고 합니다. 자, 요 제시문은요, 종교적 실존, 키르케고르에 의하면 이게 참된 실존이죠. 의 성격을 기술하고 있는, 그 성격의 한 특징을 기술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기술하고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니은이 역설이다. 니은은 역설인데, 자, 그게 역설인 이유가 뭐냐면 개체가 보편적인 것보다 더 높이 있다라는 점이다. 높이 있다는 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때 보편적인 것, 이게 뭐죠? 이 단락에서 보편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보편적 윤리를 말합니다. 보편적 윤리를 말합니다. 자, 개체는 단독자입니다. 자, 개체인데 보통 해결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절대로 개체가 보편적인 것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변증법적 운동이라는 건 일반성을 획득하고 보편성을 획득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전체를 획득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전체가 언제나 개체에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개체에 우선하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런 개체가 보편적인 것보다 더 위에 있다. 자, 보십시다. 그러나 이 운동은 반복되는 것으로서 개체가 보편 속에 있은 다음, 자, 요 단계가 윤리적 실존 단계입니다. 윤리적 실존은 보편적 윤리, 보편적 도덕 원리, 규범에 따라 살고자 하는 실존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실존의 특징은 보편에 있습니다. 보편을 추구한다. 그런데 종교적 실존은 그런 보편적 윤리를 중단시켜버리고 뭐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보편적 윤리가 아니라 신앙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속에서 보편 속에서 사라져버렸던 개체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단독자로서의 개체가, 단독자로서의 나가, 고유한 나가 이 신앙 속에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편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죠. 자, 있은 다음 이번에는 그것이 보편적인 것보다 더 높이 있는 개체로서 고립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이, 자, 괄호 니은의 신앙이에요. 신앙이 아니라면 아브라함은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일 것이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윤리적인 것에 목적론적 정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마 아실 텐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이고요. 신이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의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자, 보편적 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요구는 무고한 자를 살인하라라는 요구입니다. 하기 때문에 보편적 윤리의 관점에서 봐서는 절대로 우리가 그 요구에 따라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뇌합니다.
고뇌예요. 고뇌하고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결단한 건 신앙. 자, 신에 대한 믿음. 그렇죠? 자, 신앙을 통해 이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따라왔던 보편적 윤리를 중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 신앙 속에서 아브라함은 보편 속에서 묻혀 있었던 참된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이때 참된 자기 자신을 본다는 이야기는 결국 신과의 단독자적 관계 속에서 오로지 나와 신과의 특수한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홀로 신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는 개별자로서 보편적인 것보다 더 높이 되어 있었다. 이 사실은 매개를 용납하지 않는 역설이다. 이걸 왜 역설이라고 하냐면 그 보편과 개별은 개념상 절대로 종합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모순 대립하는 개념이죠. 그렇죠? 보편은 개별일 수 없고 개별은 보편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통해 종교적 실존으로 나아가게 되면 보편과 개별 사이에 종합이 일어나는데, 이 종합은 물론 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신 앞에서 단독자로서 신 앞에 쓸 때에만 이런 종합이 가능한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역설이라는 겁니다. 또한 개체가 보편보다 더 위에 있다. 원래는 개체는 보편 속에 있다가 신앙을 통한 종교적 실존으로 비약을 통해 보편보다 더 위에 있게 되는 상황. 자, 이걸 역설이라고 하죠.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비극적인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의 기사는 자기 힘으로 될 수 없다. 자, 이거는 왜 키르케고르이 유실론적 실존주의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된 자기 자신, 참된 실존은 인간의 힘으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관계의 정립자인 신을 통해서만 참된 자기 자신은 회복될 수 있어요. 하기 때문에 참된 실존을 어떻게 부르죠? 신 앞에 선 단독자라 부릅니다. 요컨대 윤리적 실존은 보편적 윤리를 통해 실존하는 실존이라며, 참된 실존으로서의 종교적 실존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의미의 나. 자, 이게 종교적 실존입니다. 밑에 보시면 4페이지 보시면 종교적 실존의 성격이 있습니다. 보편적 도덕률이 아니라 합리적 이성으로는 이해 불가능한 한계점에서 인간의 것과는 전혀 다른 초월적 신의 은총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신앙을 통해 절대적인 역설 자체인 신을 만나 그와 관계함으로써 형성되는 참된 자기 자신. 보편적인 합리성을 초월하여 신 앞에서 진정한 주체로 서 있는 신 앞에 선 단독자, 즉 신 앞에서 신과 대면하여 홀로 자기를 선택하는 존재. 이게 종교적 실존의 특징입니다. 어떤 학자든지 간에 그 학자가 실존주의자라면 크게 두 가지를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학자가 실존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참된 실존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다음에 이 참된 실존은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비본래적인 실존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자, 그 삶은 참된 의미의 좋은 삶이라 할 수 없거든요. 그럼 비본래적 실존이 참된 실존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의 성격, 요 두 가지를 중심적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키르케고르도 마찬가지고, 하이데거도 마찬가지고, 야스퍼스도 마찬가지고, 사르트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3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작년에는 한국 불교 윤리 사상가로 진울이 아마 출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원효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원효 대사 문제가 현 시험 유형기 때 보면 그렇게 자세하게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예전에 기평으로만 예를 들어 의천 대사의 글 가져다 놓고 이거 누구냐, 이 사상 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고, 다음에 1심을 기평으로 출제한 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효 대사 관련된 이론들을 다른 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좀 이렇게 유념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는 불교 고전의 일부이고 나는 한국 불교 사상가의 글이다.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라. 심생멸이란 괄호에 의함으로 생멸심이 있는 것이니 이른바 불생불멸이 생멸과 더불어 화합하여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것을 이름하여 알아야식이라 하는 것이다. 이 식에 두 가지 뜻이 있어서 일체법을 포괄하며 일체법을 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대성기실론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대성기실론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자, 원효대사께서는 이 대성기실론의 일심이문사상, 이 개념을 자신의 화쟁사상의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고요. 자,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심에는 두 문이 있는데 생멸문하고 진여문이 있습니다. 생멸문과 진여문이 있는데 그 자체로 보면은 이거는 진여는 1심의 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영지한 그 1심의 아주 공적한 마음의 측면이죠. 마음의 측면, 일체의 허망분별이 없는 원래 우리 마음, 본래 우리 마음, 공적한 마음의 측면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하겠죠. 이게 이제 뭐 자성청정심, 청정한 우리의 마음이라면 생멸은 무명의 바람에 의해 온갖 허망분별, 번뇌, 분별, 온갖 망상, 번뇌 등이 일어나는 마음의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보면 완전히 구분되는 두 가지인 것 같으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둘은 원흉회통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생멸에도 불생불멸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요소. 자, 불생불멸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이 요소가 뭐냐라는 거예요. 밑에 한번 보실까요? 1심의 법에 의하면 두 가지 문이 있는데 그것은 경에서 정멸이란 1심을 말하고 1심이란 괄호를 말한다라고 한 말 속에 들어있다. 즉 정멸이란 1심이다라고 한 말이 곧 심진여문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적한 마음의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진여문은 공적한 마음의 측면을 말하는 것인데 네, 1심이란 괄호를 말한다라고 한 말은 곧 심생멸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심생멸문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긴 하나 그 안에 불생불멸의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걸 대상으로 수행해도 우리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시각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깨달음에 이걸 대상으로 수행해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게 깨달음의 요소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열애장입니다. 열애장이에요. 자, 심생멸문은 진여문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의 요소가 생멸에도 내재되어 있고 그걸 열애장이라 한다. 그래서 3번은 열애장인데 배경지식 보시면 1심 2문의 특징이 있을 겁니다. 1심은 읽어보시고요. 3. 심진여문이란 생멸이 없는 1심의 본래의 적정성. 자,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정멸한 측면, 공적한 측면, 모든 차별성과 경계가 무너진 진여 그 자체에 보는 자는 정멸한 본각성이요.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분별과 대립이 소멸된 청정한 품성. 이게 그 진여심, 심진여문이 되겠고요. 자, 심생멸문이란 무명에 의해 번뇌망상이 일어나 본각의 정멸성을 잃고 온갖 생멸의 분별의식이 요동하는 마음의 상태. 자, 그것만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청정한 품성이 분별과 대립을 일으키는 방면인데 원래 열애의 품성이 내재해 있어서 적절한 수행을 통해 언제든지 열애의 광명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열애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화엄종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거 두 번째 제시문은 원효 대사의 제시문이죠.
자, 바다와 파도의 관계와 같은 거죠. 이거는 진여, 이거는 생멸심입니다. 그렇죠. 원래 바다는 공적하고 적정하고 정멸하고 고요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람을 연하게 되면 소위 그 무명의 바람이 불면 온갖 분별적 의식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온갖 상들이 나타나지만 바다가 다 여기에 내재해 있죠. 불생불멸의 요소가 내재해 있단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바다와 파도는 같은 것도 아니지만 다른 것도 아니죠. 이게 생멸심의 모습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생멸의 측면인데 그 안에 이미 열애장이 내재되어 있어. 우리는 생멸심을 대상으로 한 수양을 통해 시각, 사실상 본각과 그 성격이 다르지 않죠. 시각,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게 이분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7페이지 해설문, 해설서 7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원효대사와 관련해서 나온 게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기입형으로 1심, 원효, 화쟁사상 이런 식으로 기입형. 밖에는 출제되지 않았어요. 화쟁의 이론적 근거로서의 1심 2문의 성격을 묻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화쟁의 논리라든지 다음에 화쟁을 위한 수행법의 특징으로서의 지관 이행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이론적 내용들이 전혀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 원효 대사의 이론들 좀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자,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성격을 설명한 글입니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통일교육론 문제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 방안,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이 되겠습니다. 방안의 성격인데요. 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계급이나 이념지향적 접근이 아니라 북한의 통일 방안인 연방제 통일 방안은 기본적으로 통일의 주체를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트 계급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 보편적이고 민주적인 접근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그것이 보편적이고 민주적인 접근이라 함은 계급이나 집단 중심의 이념지향적 접근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인권과 그것의 평등에 기초에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괄호를 통일 철학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괄호를 통일 철학으로 설정하고 있고 그 의의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통일 접근 시각으로서의 민족 공동체 건설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통일 접근 시각은 민족 공동체 통일, 민족 공동체 건설이죠. 여기서 민족 개념은 계급이나 이념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동력으로서 그리고 민주공화국을 형성하기 위한 소통 매개로서 자리매김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민주공화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소통 매체로서의 민족 개념은 배타적인 자민족 중심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통일민주 시민에 기초한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공동성과 관계하는 열린민족 개념이다. 열린민족 개념, 민족주의 요 개념은 또 출제했고요. 자, 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설정하고 있는 통일 철학은 뭐죠? 자유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특징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통일교육론이라는 영역은 한 문제 혹은 어떨 땐 두 문제까지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하기도 하는데 보통 그 안에 출제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출제 범위가 있습니다. 하나가 작년에도 출제되었죠. 북한의 예방법론 이런 게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예전 기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일교육 접근법
자, 이런 게 있고, 다음에 우리는 지금 남북한이 통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그 남북한 통일을 어떤 시각에서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기초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국제관계 이론들이 있습니다. 국제관계 이론 이런 것들이 출제되고요. 자, 그 다음이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대표적인 게 그 통일 편익 논리라는 게 있죠. 자, 다음이 이제 남북한 통일 방안입니다. 이 남북한 통일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의 남북한 통일 방안입니다. 예전에도 뭐 그 북한도 이 통일 방안 자체가 변화되어 왔고 남한도 여러 종류의 통일 방안들이 있었는데 자, 주로 출제되는 건 뭐냐면 예전 건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출제되지 않고 주로 현재의 통일 방안인데 북한의 통일 방안이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 두 통일 방안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단독으로 나온다면 남한 정부의 현 통일 방안. 자, 정부의 정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자, 현 통일 방안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에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기반을 두고 정책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기초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될 건 뭐냐면 저번에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도 나왔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통일의 과정, 그렇죠?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는 묻기도 하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알아보셔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합의서입니다. 합의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합의한 합의문들 있잖아요. 합의문들의 성격을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있고, 다음에 북한 사회 이해. 출제 빈도가 그리 높진 않지만 예전에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자, 요 정도 범위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요걸 공부하실 때 특히 남북한 통일 방안 공부하실 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성격을 반드시 아주 잘 숙지를 해 두셔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 배경 지식으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특징, 우리 통일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요걸 다 모아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시고 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배경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된다. 그러면 올해 출제 안 될 수도 있겠죠. 안 될 수 있겠으나 적어도 출제된다라면 그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요거 잘 숙지해 두시면 이것 말고 딴 거 없어요. 없으니까 잘 숙지해 두시면 아마 좀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5번 문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출제된 게 아니라 어떤 문제인지 한번 봅시다. 가나는 현대 도덕 심리학자들의 주장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괄호 안에서 도덕적 관심은 자신의 동기적, 정서적 체계와 통합되고 책임감을 포함하는 가운데 행위 수행 과정의 대상을 만들어내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도덕적 자아 개념과 괄호를 구축하는 토대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니은 안에 도덕적 관심이 여기 니은인데 니은이 아니라 기억이죠. 기억 안에 도덕적 관심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자, 그 관심은 자신의 동기적 정서적 체계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동기적 정서적 체계와 도덕적 관심의 통합. 그러면 기억이 생성됩니다. 생성되고요. 자,
통합되고 책임감을 포함하는 가운데라고 합니다. 자, 요게 통합되면 우리는 높은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높은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자, 뭐 포함하는 가운데 행위 수행 과정의 대상을 만드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도덕적 자아 개념과 괄호를 구축하는 토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기억이 생성되고 그로 인해 높은 도덕적 책임감이 형성된다라고 되는데, 자, 요 도덕적 관심을 다른 말로 도덕적 이해, 도덕성, 도덕 원리, 이렇게 도덕 규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동기적 정서적 체계, 이건 성격이거든요. 성격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결합을 한단 말입니다. 도덕적 이해가 성격의 중심으로 통합되면 생겨나는 게 뭐죠? 도덕적 정체성이 되겠습니다. 자, 나와보겠습니다. 도덕적 행위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에 있어서 지속적인 가장 중요한 물음은 바로 언제 그리고 왜 사람들이 인간다움의 실현에 기여하는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가였다. 이러한 물음에 답하려고 도덕심리학자는 도덕적 행동을 동기화시켜주는 원천이 무엇인지 나름대로의 가정과 설명에 근거하여 이른바 도덕적 기능 수행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만들어내었다라고 되어 있죠. 작성 방법 보겠습니다. 괄호에 기억에 들어갈 용어는 도덕적 정체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블라지의 주장입니다. 자, 다음에 밑줄 친 니언, 도덕적 행동을 동기화시켜주는 원천. 자, 니언에 대한 가를 주장한 도덕심리학자의 설명을 괄호 안에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활용하여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도덕적 행위를 산출하는 궁극적인 동기화 요소. 요소인데요. 자, 블라지의 도덕적 자아 모델에 따르면 자, 자아 모델을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블라지의 도덕적 자아 모델이란 딴 게 아니죠. 도덕적인 행위가 어떤 심리적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되죠? 먼저 아까도 보셨지만 도덕적 관심이라고 이야기된 도덕적 이해가 성격으로, 자, 요거 이제 그 동기체계인데, 동기체계로서의 성격으로 통합되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도덕적 정체성이 생겨나고요. 자, 그런데 인간에게는 선천적인 어떤 성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향이 뭐냐면 자기일치의 욕구입니다. 이거는 블라지의 관점에 따르면 이거는 선천적인 성향입니다. 나 자신과 일치하여 살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과 일치하여 살고자 하는 욕구 있잖아요. 요게 존재해요. 이 욕구가 도덕적 행위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일치의 욕구라는 건, 선천적 성향으로서의 자기일치의 욕구라는 건 도덕적으로 중립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자기일치라고 했을 때 자기 있잖아요. 이 자의식일 텐데, 자, 이 자기를 예를 들어 교사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 있잖아요. 이게 교사로서의 나로 정의되게 되면 그거 교사로서의 나라는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요. 그래서 이 자기일치의 욕구의 성격은 결국 내가 누구냐에 대한 정체감이 있잖아요. 그 정체감에 의해 그 성격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덕적 행동을 하려면 요 자기일치의 욕구가 도덕적인 존재로서의 나를 유지하려는 욕구가 되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려면 도덕적 존재로서 나라라는 정체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도덕적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도덕적 존재로서의 나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욕구, 그런 나의 정체성과 일치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 그런 나와 일관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 있잖아요. 도덕적인 욕구는 이 도덕적 정체성으로부터 나오거든요. 자, 이런 형태의 자기 일치 욕구가 형성되었다라는 건 동기화되었다라는 거죠. 동기화되었고요. 이 안에는 높은 책임감 그리고 도덕적 의지가 포함되게 됩니다. 이로부터 이제 도덕적 행위가 산출된다는 거. 이게 도덕적 자아 모델에서 도덕적 행위가 발생하게 되는 내적 심리적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예시 답안을 볼게요. 자, 도덕적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내적 자기일치 욕구가 도덕적 행위의 궁극적 동기이므로, 자,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거는 원래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선천적인 성향이거든요. 이 성향을 도덕적인 행위의 동기를 산출할 수 있는 산출하는 그 성격으로 바꿔주는 건 근본적으로 도덕적 정체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덕적 행동을 동기화시켜주는 원천은요, 도덕적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블라지의 도덕적 자아 모델에서 도덕적 행동이 어떤 방식으로 산출되는지를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밑에 배경 지식으로 도덕적 행위의 동기화 요소에 대한 블라지의 도덕적 자아 모델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블라지의 도덕적 자아 모델은 도덕 판단을 행동으로 옮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덕 판단을 도덕적 행동으로 옮기도록 동기화된다는 입장을 핵심으로 한다. 달리 말해서 도덕적 행위자는 자아일치에 대한 내적 요구로 인해 동기화되며 이런 자아일치를 위한 동기는 도덕적 헌신에 근거한 도덕적 정체성으로 나온다는 것이 도덕적 자아 모델의 요지이다. 콜버그에 있어서 행위의 도덕적 동기화는 도덕 원리에 대한 충실함에서 기인한다면 블라지에게 도덕적 동기화는 도덕적 정체성의 결과이다. 여기서 도덕적 정체성이란 도덕적 이해가 성격의 중심으로 통합된 것, 즉 도덕적 이해는 도덕적 정체성의 형성을 돕고 도덕적 정체성은 개인의 책임감을 향상시키며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도덕적 동기화를 촉진시킨다. 이런 방식으로 객관과 주관, 보편과 개인, 이성과 종의적 측면은 모두 통합된다. 자, 요게 그 도덕적 자아 모델의 아주 핵심적인 주장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 요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 기출 문제 뭐가 나왔는지 보시면 그 도덕적 의지로서 인격 모델도 있습니다. 그 내용도 복습하실 때 함께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보도록 할게요.